한국 전통시장에서 프랑스 셰프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미쉐린 원스타를 잃고 절망에 빠진 프랑스 요리사가 파리를 떠나 한국 시장 골목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든 된장 퓨전 요리는 이제 파리 샹젤리제에서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고 프랑스 대사관도 주목하는 K푸드 열풍의 시작점이 되었죠. 과연 그에게 된장 한 숟가락은 어떤 기적을 선사했을까요? 밥은 굶주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한국 속담처럼 절망 끝에서 만난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라로슈입니다. 파리에서 미쉐린 원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셰프였죠. 아니,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레스토랑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제가 요리를 시작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비스트로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10살 때부터 주방에서 감자 깎는 일을 도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곤 했죠.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20살에 요리학교에 들어가서 30살에 첫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제 열정과 노력 덕분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9년 미쉐린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봉쇄령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다시 열어도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 저축까지 털어가며 버텼죠. 2024년 12월 어느 차가운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빨간 철거 통지서가 붙어 있더군요.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대료가 2배로 뛰었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차갑던 그 남자는 더욱 냉정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현실을 받아들여. 내 요리는 이제 팔리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5년간 요리에 쏟아부은 모든 열정이 미쉐린 스타로 인정받았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요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부야베스였습니다. 마르세유 할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그 요리를 한 입 맛보는데 쓰디쓴 눈물이 국물에 떨어지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전통시장 교류 프로그램 소식을 들었어요.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한국 시장에서 전통 음식을 배우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프랑스 요리의 우월함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 소개 영상에서 본 한 문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밥은 굶주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한국 속담이었어요. 그 말이 마치 절망에 빠진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파리에서는 더 이상 제 요리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딘가에는 제 요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영상에서 본 한국 시장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파는 모습, 뜨거운 국물을 나눠주는 따뜻한 장면들. 그건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어요. 요리의 진정한 의미,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음식으로 전하는 사랑 말입니다. 프랑스에서 미쉐린 스타를 받았을 때도 공허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려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기법에만 신경 쓰다 보니 언제부턴가 음식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국에서라면 다시 그 마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자고 말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2025년 1월 새벽 5시.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겨울 아침이었는데도 시장은 벌써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이 새벽부터 짐을 나르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더군요. 파리의 마르세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여기서는 상인과 손님이 마치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산처럼 쌓인 양념가게,
은빛 멸치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건어물 가게, 색색깔 나물들이 정갈하게 담긴 반찬 가게,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란이 들렸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다투고 있더군요. 한쪽은 앞치마를 두른 상인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민석이라는 재개발 업체 직원이 차갑게 말하고 있었어요. 전통시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으니 현대적인 상업시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순간 파리에서 들었던 건물주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 냉정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반찬가게 김순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고 계셨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다시 그 트라우마가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철거 통지서를 받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왜 어디를 가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에서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은 어디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효율만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 전통이나 정서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세상 말이에요. 그때 김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그릇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일단 이거 한 숟갈 떠봐. 속이 든든해야 세상 일도 감당할 수 있어. 그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마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받은 상처, 절망감,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냉혹한 현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위로해 주셨어요. 시장 밥상은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정이고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한국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다니 이게 바로 한국 시장의 정이고 밥심이구나 싶었어요. 김치찌개의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음식이었어요. 이런 음식, 이런 마음을 저도 언젠가는 만들 수 있게 될까요? 김순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시장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저 관찰만 했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사는지,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반찬 가게였어요. 김순자 아주머니 가게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십 가지 반찬이 알록달록 진열되어 있더군요. 빨간 김치, 노란 단무지, 초록 시금치나물, 하얀 무생채, 검은 김이 마치 무지개 같았습니다. 저 색깔들이 다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자 순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방색이라고 하시더군요. 빨강은 심장에, 노랑은 위장에, 초록은 간에, 하얀색은 폐에, 검은색은 신장에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맛과 시각적 아름다움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은 건강까지 고려한다니.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아니, 과학을 넘어선 철학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직접 반찬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장아찌 담그는 법부터 배웠어요. 오이, 무, 당근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에 절이고 식초와 설탕을 넣은 양념장에 담그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채소를 써는 크기도 중요했고 소금에 절이는 시간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양념장의 비율도 미묘하게 달라야 각각의 채소 맛을 살릴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길을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에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기계로 만든 음식과는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맞았어요. 손으로 직접 썰고, 절이고,
버무리는 과정에서 음식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테크닉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성이 더 중요했어요.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젓갈 만들기도 배웠습니다. 멸치젓, 새우젓, 갈치젓을 직접 담가 보았어요. 각각의 재료가 시간을 거쳐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감칠맛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치즈 발효와 비슷한 원리였지만 훨씬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발효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급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기다려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그 말을 들으며 제 프랑스 요리 철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빠르고 정확한 테크닉만 추구했는데 한국 음식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예술이었어요.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오방색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건강한 음식 철학이 세계로 전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밥상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상인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사는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제 손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게 되었고 재료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배운 정성과 시간의 가치가 제 요리 철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는 나눔 국밥 행사였어요. 큰 솥에 국밥을 끓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 전통시장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진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 5시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각자 재료를 가져왔어요. 정육점 박영호 회장님은 큰 사고를, 채소 가게에서는 배추와 무를, 반찬 가게에서는 김치와 각종 양념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 정신이었죠. 박영호 회장님이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장은 장사하는 곳이기 전에 공동체라고, 서로 도와야 이 동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국밥 끓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육수 내는 기술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더군요. 사고를 우려내는 기본 원리는 비슷했지만 한국식으로는 무와 대파를 넣어서 더 깔끔한 맛을 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물에서 진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히 뼈를 우린 국물이 아니라 여러 상인들의 정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맛이었어요. 이런 맛은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일용직 아저씨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아갔어요. 그 중에서도 창수 할아버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30년째 이 시장의 단골이라고 하시더군요. 국밥을 한 숟갈 떠드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이 맛이 30년 전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추억과 정서가 담긴 보금자리였어요. 국밥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상인들은 그저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과 안부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었습니다. 특히 순자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특별히 챙기고 계셨어요. 국밥 그릇에 김치를 더 넣어주시고 집에 가져갈 반찬도 따로 싸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프랑스에서는 비즈니스와 인간관계를 철저히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국밥을 받아간 분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파리에서 미쉐린 스타를 받았을 때보다 오늘이 더 뿌듯했어요. 화려한 플레이팅도,
복잡한 기법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진짜 요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나눔 문화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밥은 굶주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눔 국밥 행사 이후 며칠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과 정신을 배웠지만 정작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음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직접 퓨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열어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퓨전 요리라니. 하지만 아주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 프랑스식 소스와 된장을 결합해보기로 했어요. 부야베스에 사용하는 루이 소스에 된장을 넣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발효식품이니까 잘 어우러질 것 같았어요. 재료 준비부터 신중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허브들과 한국 전통 된장, 그리고 시장에서 구한 신선한 채소들, 모든 재료가 완벽해 보였어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식으로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된장을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조절했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색깔도 그럴듯하고 냄새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프랑스 소스의 진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조화가 아니라 충돌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봤어요. 된장의 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다른 향신료를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맛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식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제 요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엄청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한 입씩 맛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맛이 없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창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맛이 이상하다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은 살아있는 거야. 억지로 다른 것과 섞으려고 하면 안 되고 된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해. 그 말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대로 된장을 요리에 맞추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된장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재료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거죠. 아주머니는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은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합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혼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퓨전을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다시 기초부터 배우기로 했어요. 된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음식과 어울리는지부터 천천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장인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실패 이후 한 달간 저는 정말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장독대를 구경하며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았어요. 메주를 띄우는 과정부터 항아리에서 숙성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된장은 정말 살아있는 음식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맛이 변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재료를 제 마음대로 요리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니 정말 무모한 시도였구나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된장을 사용할 때의 철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된장의 짠맛과 단맛, 그리고 감칠맛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어떤 재료와 만났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공부하던 중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된장을 프랑스 요리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된장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프랑스 기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 도전작으로 된장 와인 조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와인 조림 기법에 된장의 깊은 맛을 더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된장이 주인공이고 와인이 조연인 구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먼저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된장을 조금씩 풀어가며 맛을 봤습니다. 된장의 짠맛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와인의 산미가 된장의 진한 맛과 만나면서 놀라운 조화를 이뤘어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리로는 된장 라구 갈비찜을 시도해봤어요. 이탈리아 라구 소스 만드는 기법에 한국식 갈비찜의 정성을 더한 요리였습니다. 갈비를 먼저 된장 양념에 재워두고 프랑스식 브레이징 기법으로 천천히 조리했어요. 시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된장의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약불에서 천천히 끓이니까 갈비고기가 부드럽게 익으면서 된장의 감칠맛이 완전히 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시식회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이 있었어요. 된장과 대화를 나누며 만든 요리였거든요.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다시 모여주셨는데 다들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된장 와인 조림과 된장 라구 갈비찜 두 가지 요리를 한 접시에 곁들여서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한 입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는 분들,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리고 한 입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성공한 게 확실했어요. 창수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맛이라고. 된장 맛도 살아있으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분들도 연신 칭찬을 해주셨어요. 특히 젊은 지민이가 흥미로워했습니다. 이런 음식이라면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좋아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통적인 맛도 있으면서 새로운 재미도 있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에도 좋겠다고 말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야 된장과 친구가 되었다고. 처음처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간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정말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의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제 나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민이가 제 요리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어디서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한국 전통 음식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민이가 올린 제 요리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주일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식 전문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시장에서 퓨전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 셰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요리를 만들게 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된장과 프랑스 와인의 조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행사에 제 요리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 온 거예요. 프랑스 대사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만찬에서 퓨전 요리를 선보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시장 상인들도 모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의 자랑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대사관 만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 와인 조림과 된장 라구 갈비찜,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김치 크림 리조또까지 총 3가지 요리를 선보였어요. 프랑스 대사가 첫 번째 요리를 맛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라고. 된장의 깊은 맛이 프랑스 와인과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전통 한식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리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인다고 하시더군요. 만찬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프랑스 대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음식 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모여서 자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초대받아서 온 거였어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린 주말 마켓에서 K 반찬 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된장이라는 생소한 재료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특히 김치 크림 리조또가 인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요리 기법에 한국의 김치를 더한 요리였는데 파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문할 정도였어요. 매콤하면서도 크리미한 맛이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레스토랑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특강 요청도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프랑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집에서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분들도 된장이 어떤 음식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축제 마지막 날에는 김장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재미있어 하며 참여했습니다. 김장 체험에 참가한 프랑스 주부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왜 진작 알지 못했냐고 아쉬워하더군요.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 반찬이 프랑스 웰빙 트렌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오방색 건강 철학과 발효 음식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성공은 예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식문화 자체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시장의 따뜻한 정과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와 상인분들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순자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절망에 빠진 채로 시장에 왔던 제가 이렇게 당당해져서 돌아온 게 감격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시장에서는 제 귀환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상인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셨고 저도 파리에서 배운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어요.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올해 김장철을 맞아서 함께 김장을 담그자고 하시더군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김장 담그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장하는 날 새벽부터 시장 전체가 바빠졌습니다. 여러 집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는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어요. 특히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지? 장사가 뭔지, 밥심이 뭔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지난 1년간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장사는 돈벌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김장이 끝나고 며칠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K 반찬 전문 레스토랑을 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배운 정신과 철학을 함께 가져갈 작정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과 김치를 파리로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매년 김장철이 되면 한국에 와서 함께 김장을 담그자고 약속하셨어요. 2025년 6월 파리 한복판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시장이었어요.
한국 전통시장에서 배운 따뜻한 정신을 담고 싶었거든요. 메뉴는 모두 한국 시장에서 배운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열린 음식 축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치와 된장의 건강한 맛에 매료된 파리 시민들이 단골이 되어 주었어요.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나눔 국밥이었어요. 한국 시장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파리에서도 실천하고 싶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국밥을 나눠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밥상 하나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시장에서 배운 이웃사랑의 정신이 파리 한복판에서도 꽃피우고 있거든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요리의 의미였습니다. 작은 밥 한 그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로 증명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따뜻한 한 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시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